오늘 몸소 깨우쳐주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의 제목을 퀴어한 우리의 세계, 이제 생물의 세계로 잡아봤습니다.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스럽다는 말의 의미는 정상이다, 뭐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로도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혹은 우리는 이거를 퀴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연을 한번 보려고요. 자연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생물학적인 연구나 사회적 현상들은 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를 끌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 봉건제가 끝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 근대 시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 생물학계에서는 개별 개체는 경계가 분명하고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확립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개별 개체 중심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으로 개인주의를 발현시키는데 또 일조를 합니다. 최근에 이런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신조어 중에 내돈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돈내산인데 내가 비행기, 제트기를 타고 다니든 아니면 요트를 운행하든 그게 뭔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거꾸로 또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도 기후위기가 심각하긴 한데 그래도 그들의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그들한테 요트 몰지 말고 제트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물학자 그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결코 한 번도 개별 개체, 즉 개인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들의 그룹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2007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을 조사하는 거예요. 예, 미생물을 조사하는데 벌써 지루한지 조는 학생 한 명 등장했습니다. 미생물을 조사를 하는데 이 미생물을,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는지,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또 이 미생물과 우리의 건강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수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세포 수만큼이나 많은 수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유전자보다 약 100배 정도 많은 미생물로부터 온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런 질문이 떠올려요. 나를 나라고 불러야 할까요?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건 나 개별 개체인 나인가요? 아니면 나는 곧바로 우리가 되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미생물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기생충처럼 우리의 영양분을 이렇게 뺏어먹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닥터 하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닥터 하우스에는요, 이제 여러 그 시리즈가 9개 시리즈인가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에 어떤 여성 환자가 이 닥터 하우스 팀을 방문을 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 팀은 평소 그랬듯이 여러 데이터, 증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면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단명이 확정되고 처방을 내려요. 처방이 뭐냐면 그 여자가 이혼을 했었는데 이혼한 엑스 남편의 땡땡을 먹으라고 해요. 똥. 땡땡 남편의 똥을 먹이는 처방을
합니다. 이 여자의 질병의 원인은 미생물수가, 체내 미생물수가 극히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뭐냐면 이 미생물은 우리 몸을 숙주로 삼아서 이렇게 양분을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생물과 우리 인체는 공생체로 함께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아니 도대체 우리 인간의 몸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인체 세포수만큼이나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게 되었을까? 태아는요. 태아가 이미 태어날 때도 자기의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느님은 아담을 지을 때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흙은요 단순한 광물들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이 흙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만든 토양, 완벽한 에코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토양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흙 한 티스푼에는 보통 1억에서 약 10억 마리 정도의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 미생물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물론 이건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농담인데 이 농담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은유일 수 있겠구나. 공생해라 라고 하는 은유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만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는 공생체일까? 우리의 출발은 어땠을까? 우리가 진화론에 보면 다윈의 생명의 나무라는 걸 이제 하나의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첫 출발부터 시작해서 가지를 계속 분화해 나가서 우리 인류까지 오는데 이걸 거꾸로 한번 되짚어 봐요.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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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맨 처음 분기되는 가지가 나뉘어지는 그 첫 출발에 가면 있는 게 뭐냐면 진핵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진핵 생물이 등장하는데 이 진핵 생물의 핵막 안에는 자체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린 마글리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자세히 보니까 그 세포 안에는 그 DNA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온 다른 DNA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DNA가 그 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 게 세포 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됐다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진핵생물은요. 미토콘드리아가 등장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효율이 10%에서 40%로 껑충 뛰어듭니다.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 세포에는요. 또 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햇빛을 받아서 양분, 당분을 생산하는 엽록체라고 엽록체가 있어요. 그냥 그들의 DNA도 다른 DNA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림마골리스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진핵세포가 출현을 한 이유는 바로 개별 개체가 아니라 공생했기 때문에 진핵세포의 출현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지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시 대기의 조성이 막 바뀌고 있었어요. 그전엔 산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산소가 마구마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명체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가스예요.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뚜껑 음식물도 뚜껑 덮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막 이러는 이유가 산소하고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당시에 살던 생물들은 산소라고 하는 것과 친하지 않았는데 산소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니까 살기 굉장히 폭폭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알파프로테오 박테리아는 산소랑 매우 친한 세균이었어요. 그 친한 세균이 어떤 원시 진핵세포 생물체 안에 들어갔는데 소화가 안 된 채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한 거예요. 상쾌하고. 그러면서 진화가 출발되었다. 즉 그러니까 현재 우리 몸만 공생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도 공생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스무고개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제가 숫자를 1 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1.
식물인가요? 아니요. 2. 동물인가요? 아니요. 3. 사람들이 만든 물건인가요? 아니에요. 살아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다면 하느님일 거예요. 4. 주로 어디에 살지요? 아무 데나 살아요. 남극의 얼음 속에서 살고요. 화산 분화구 속에서도 살고요. 딱정벌레에도 살고요. 아마 화성에 데려다 놔도 살 것 같아요. 5. 우리 주변에 많은가요? 엄청 많아요. 우리 지표의 8%를 덮을 만큼 많이 있는데 이 8%는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보다 큽니다. 6. 크기는 얼마만한데요? 이게 말하기가 곤란해요. 아주 작은 수 밀리미터부터 시작해서 수 미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7. 얼마나 오래 사나요? 정확히는 몰라요. 모르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9,000살, 9,000살이 가장 오래된 개체였어요. 8. 언제부터 지구에 생겼어요? 이것도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밝혀진 화석 자료에 의하면 약 5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 무엇을 먹나요? 아무거나 먹어요. 바위도 먹고요. 산소물질을 내보내서 바위를 소화시켜서 거기서 영양소를 뽑아냅니다. 심지어는요. 스스로 양분을 생산하기도 해요. 자, 정답? 음? 물론 이건 미생물이라고 하기엔 조금 사이즈가 커요. 얘는 뭐냐면 이것이에요. 이끼라고 많이들 오해하죠. 우리가 산에 가면 바위에 누가 시멘트를 좀 흘려놨나? 이 얼룩이덜룩이들은 뭐야? 라고 하는 아이들 땅의 옷이라고 합니다. 지의류예요. 지의류입니다. 이거는 이끼랑 달라요. 지의류고요. 지의류를 자세히 보면 뭐냐면 공생체인데 곰팡이하고 광합성을 하는 조류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완벽하게 하나의 종입니다. 즉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2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류는 바위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곰팡이에 균사 덕에 바위를 녹여서 거기서 함께 살아요. 또 조류가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생산하는 것을 또 함께 나누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못하는 걸 다른 하나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스무고개에서 나왔던 지유류가 정말 슈퍼 챔피언급 미생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공생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진화의 동력은 경쟁이야. 개별 개체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개체가 진화의 어떤 그 우위성을 확보를 하고 진화돼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린 마글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진화의 참신성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공생이다. 종이 분화하는 건 이런 경쟁이 아니라 바로 공생이었다. 즉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진화의 동력이었고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 분리가 아니라 이렇게 합쳐지는 것들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를 하고 순수성이 아니라 혼합이 생존 전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연 선택이 틀렸다, 적자 생존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단일한 논리가 진화의 논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보통 진화의 과정은 여성과 남성의 이성애적인 결합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양쪽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연스러운 자연의 생물 속에는 굉장히 특이한 생물종도 있습니다. 이 푸른 민달팽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요. 태어날 때는 푸른색이 아니에요. 녹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난 직후에 엽록체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조류를 열심히 섭취를 해요. 그리고 나면 몸 안에 엽록체가 그득해지죠.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엽록체를 우리가
그 녹색 식물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파랗게 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엽록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는 없어요. 태어날 때 이 녹색 민달팽이도 그런 유전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류를 섭취를 하면서 유전자가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라 수평으로 이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지나가는데 저 사람의 큰 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유전자를 가져오는 이런 수평적인 유전자 전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 속의 자연스러운 생물에는요. 이번에는 자연 속에서 어떤 성별, 성애, 번식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제가 생물을 엄청 못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육과정이 갑자기 변화하면서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생물을 엄청 여러 학점을 이수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생물을 얼마나 못했냐면 결국 D를 받고 맙니다. 예, D를 받았는데 안 웃네. 웃으라고 쓸데없는 TMI를 한 건데 D를 받았어요. 전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때.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한쪽 왼쪽에 있는 논문은 뭐냐면 2023년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학회지에 실린 포유류의 동성애적 행동 진화라고 하는 논문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건 변이의 축제, 조앤 러프 가든이 쓴 변이의 축제. 이 조앤 러프 가든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생물학 명예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읽은 바는 없지만 조앤 러프 가든이 변이의 축제라는 책을 쓸 때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하는 브루스 베게밀의 생물학적인 풍요, 엄청 두꺼운 집에 책꽂이에 딱 꽂아 놓으면 와 멋있다라는 느낌이 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하여튼 이 논문과 이 책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동성행동과 다양한 젠더 표현은 오류거나 혹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엄청 복잡한 도표가 등장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다윈의 생명의 나무를 그리고 가지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가다 보면 너무 많이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둥그렇게 말아 놓은 거예요. 둥그렇게 말아 놓은 게 이게 생명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색깔이 검정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이 색깔이 많이 있는 것들이 포유류에서 동성애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종들입니다. 보면은 거의 없는 게 없죠. 어떤 색깔이 보라색이든 노란색이든 검은색이든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포유류에는 굉장히 많은 동성애적인 행동들이 발견되는구나. 거의 대부분의 종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포유류의 진화 단계별로 나타낸 거예요. 포유류가 진화 단계별로 쭉 이렇게 등장하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호미니드에 우리가 있어요. 인간과 침팬지와 오랑우탄과 고릴라가 호미니드에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가장 동성행동을 많이 보이는 게 진화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이 호미니드에서 가장 많은 동성애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진화하면 할수록 뭔가 동성애적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건 이 동성애적인 행동이 진화에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까만색 동그라미는 사회성이 있는 종들이에요. 주황색 동그라미는 비사회적인 종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어덜티사이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넌이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있는 건 성체 살해 행위가 관찰 안 되는 것들이에요. 성체 살해가 뭐냐면 왜 침팬지 같은 경우는 서열 싸움을 하잖아요. 서열 싸움을 해서 이 서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을 거의 찢어 죽이다시피 한다고. 침팬지의 폭력성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체 살해가 없는 종과 있는 종, 이쪽 왼쪽은 남성, 이쪽은 오른쪽은 여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프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사회성이 있는 종들이 훨씬 더 동성애적 행동이 많네. 그 다음
성체살인, 경쟁이 너무 치열한 종들이 동성애적인 행동이 많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의 연구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바로 이 동성애적인 행동은 진화의 적응 행동이다. 유대, 협력,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적응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즘 민들레가 꽃을 많이 피워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 민들레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민들레를 보는 족족 빨리 뽑습니다. 드디어 이제 꽃이 막 홀씨가 돼서 날아가려고 하면 모가지라도 시간이 없으면 이게 나가다가 모가지라도 댕강댕강 뜯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씨가 너무 많아요. 그냥 놔두면 순식간에 뒤덮어 버려요. 왜 민들레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씨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세 번째에 있는 저 거미처럼 생긴 친구는요. 요즘 무슨 계절이라고 불러요? 꽃. 장미의 계절이죠. 장미 너무 아름다워. 가까이 가서 보는 순간 너무나 많은 작은 진디들이 거의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진딧물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개체들을 생산하게 되었을까요? 혼자 생산합니다. 이성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무성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무수히 많은 개체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들이 항상 무성생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럴 때 그러니까 장미꽃이 그 뭐도 꼴뚜기도 한철이라고 장미꽃이 필 때 빨리빨리 진디 그 단물을 빨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진딧물은 무성생식을 합니다. 하지만 장미가 지고 어려운 환경이 되면 이제 이성간의 이성애적인 결합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흰색 물고기는 아마존 물리라고 불리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엔 암컷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제를 해서 생산을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물고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크라운피쉬라고 해요. 이 크라운피쉬는 맨 처음에 있을 때는요 수컷만 있어요. 그러다가 제일 그 무리 중에서 제일 등치가 큰 개체가 성전환을 합니다. 암컷으로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예요. 암컷으로 성전환을 해요. 왜요? 그게 진화에 훨씬 유리하거든요. 등치가 큰 녀석이 가장 많은 양의 알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등치가 큰 개체가 암컷으로 성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예, 자연은 자연스러움이 무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은 비인간 존재는 개체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종의 복합적 공생체예요. 그러니까 내돈내산이라고 제트기, 요트 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생체이니까요. 그 다음에 비인간 존재는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 이원론에 가둘 수 없어요. 그리고 이성애적인 결합에도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양성의 축제예요. 다양성의 축제이기 때문에 자연은 본질적으로 낯선 타자들을 언제 훅 만날지도 몰라요. 본질적으로 퀴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퀴어한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퀴어한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면 이제 과거의 어떤 성별 이원론이나 이성애적인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규범을 해체하고 바꾸어야겠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과학의 예를 들어보면요.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는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이 바뀔 때에는요. 기존에 있던 과학이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탄압하고 우리 지동설이 어떤 과학적 관측 결과로 데이터로 주장되었지만 받아들여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저 남성 학자는 뭐냐면 시몬 슈벤데너라고요. 지의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지의류가
두 개의 생명체가 하나의 종으로 공생하는 공생체라고 하는, 이제 물론 이 사람은 공생이라는 개념은 그의 제자들이 썼지만, 이런 이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탄압을 받았냐면 이런 밈이 기존 학자들 사이에서 돌았다고 합니다. 아우, 바보 같기가 슈벤데너 같아. 슈벤데너, 그러니까 슈벤데너라고 하는 건 정말 바보야라는 말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진핵세포의 출발이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 지금은 교과서에 실려 있지만 이 세포 내 공생설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이 논문을 처음에는 어떤 학회지도 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림마굴리스의 노력과 일종의 투쟁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섬돌향민이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기입니다. 이 전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전환기 속에서 나를 돌보고 너를 돌보고 우리를 함께 돌보는 이런 섬놀향민 공동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 존속되어야 하고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니 그런데도 아닌데 뭐지? 어쨌든 그래서 패러다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는 제가 읽고요. 검은색은 여러분이 읽는데, 앞서 나눈 자연스러움이란 과연 뭘까? 자연스러움이란 개체일까? 아니면 나는 다종의 복합적 공생체일까? 아니면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성별 이원론이나 이성애적인 결합만이 자연스러운 것일까? 아니면 정말 자연은 본질적으로 퀴어해서 퀴어한 것도 자연스러운 것일까를 생각해 두면서 그 이후 패러다임이 바뀐 이후의 세상이 어떻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